저는 2년째 최저시급으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행정고시를 준비 중이지만 돈도 시간도 없어 지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언제부터인가 편의점 앞 벤치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추워 보이는 할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워 얼마 없는 알바비에서 삼각김밥 1,500원, 따뜻한 커피 1,000원 한 잔씩을 2주 동안 갖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으로 일주일 뒤 변호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한 이 작은 선행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마다 올라오는 감동적인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나는 김민준, 24살입니다. 서울 신림동 편의점에서 새벽 알바를 한 지 2년째다. 시계를 본다. 새벽 3시 47분. 편의점 형광등 불빛이 눈이 아프다. 계산대 앞에 서서 졸음을 참는다. 오늘도 최저시급 9,620원. 6시간 일하면 57,720원. 한 달이면 약 140만 원. 고시원 월세 35만 원 내고 식비랑 공과금 빼면 남는 건 70만 원. 행정고시 학원비는커녕 교재 사기도 빠듯하다. 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연다. 통장 잔액 78만 2,340원. 이번 달 학원비 60만 원 내면 18만 원 남는다. 다음 월급까지 보름을 그걸로 버텨야 한다. 편의점 문이 열린다. 사장이 들어온다. 민준아, 오늘 폐기 상품 또 집에 가져갔지? 사장의 목소리가 차갑다. 네, 사장님이 가져가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당황해서 대답한다. 그게 언제 얘긴데? 이제부터 폐기도 버려. 사장이 팔짱을 끼며 말한다. 네, 대꾸할 수가 없다. 최저시급 알바생에게 선택권은 없으니까. 사장이 냉장고를 확인하며 말한다. 재고 정리 제대로 안 하면 이번 달 시급 깎는다. 나는 고개를 숙인다. 알겠습니다. 사장이 나간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쥔다. 언젠가는 이런 데서 벗어날 거야. 고시 붙으면 그때까지만 참자. 새벽 4시 30분. 편의점 앞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다. 창문 너머로 본다. 6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다. 낡은 점퍼에 해진 운동화. 머리는 허연 백발이다. 할아버지가 벤치에서 몸을 떨고 있다. 11월 초라 새벽 기온이 영하다.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뽑는다. 내 돈으로. 편의점 문을 열고 나간다. 찬바람이 뺨을 스친다. 할아버지, 추우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할아버지께 커피를 내민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눈빛. 고맙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린다. 따뜻한 데 가셔야 하는데.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한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신다. 괜찮아. 자네가 준 마음만으로도 따뜻해. 나는 할아버지를 보다가 편의점으로 돌아간다. 다음 날 새벽. 할아버지가 또 벤치에 앉아 계신다. 이틀째다. 나는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든다. 참치마요 1,500원. 계산대에서 내 카드로 결제한다. 잔액 78만 840원. 편의점 문을 열고 나간다. 할아버지, 아침 드셨어요? 삼각김밥을 내민다.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으신다. 이걸 왜? 드세요. 추운데 허기지시면 안 되잖아요. 나는 웃으며 말한다. 할아버지가 김밥을 받으신다. 손이 떨리고 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힌다. 괜찮아요. 맛있게 드세요.
나는 인사하고 편의점으로 돌아간다. 계산대에 서서 생각한다. 1,500원. 하루 담배 한 갑 값이다. 나는 담배도 안 피우니까 괜찮다. 3일째 밤. 할아버지가 또 벤치에 계신다. 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삼각김밥을 집어든다. 오늘은 치킨 마요. 계산대에서 결제한다. 밖으로 나간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김밥을 건넨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신다. 자네 덕분에 살아가네. 어디 주무실 때는 있으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신다. 여기저기 떠돌지 뭐. 복지관 같은 데는 안 가세요? 나는 걱정스러워 묻는다. 그런 데는 나 같은 늙은이 차례가 안 와.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신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진다. 4일째, 5일째, 6일째. 매일 밤 할아버지께 삼각김밥을 사드린다. 일주일째 되는 날. 할아버지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청년 이름이 뭔가? 할아버지가 묻는다. 김민준이요. 나는 대답한다. 민준이. 좋은 이름이야. 공부하나? 할아버지가 내 손에 든 행정학 책을 본다. 행정고시 준비 중이에요. 나는 책을 보여드린다. 고시라. 어려운 길을 택했구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근데 요즘 자꾸 포기하고 싶어지네요. 나는 솔직하게 말한다. 왜? 할아버지가 묻는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알바하느라 공부할 시간도 부족해요. 나는 한숨을 쉰다. 할아버지가 내 어깨를 토닥인다. 민준아, 힘든 시기는 지나가. 그럴까요? 나는 할아버지를 본다. 나도 젊었을 때 힘들었어. 근데 포기 안 하니까 여기까지 왔지. 할아버지가 미소 짓는다. 할아버지 예전에 뭐 하셨어요? 나는 궁금해서 묻는다. 할아버지가 멀리 하늘을 쳐다보며 말한다. 이것저것 했지. 사업도 하고. 사업요? 나는 놀라서 묻는다. 응. 작은 거. 근데 다 날렸어.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는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2주째. 매일 밤 삼각김밥 1,500원. 14일이면 21,000원.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확인한다. 잔액 75만 6,480원. 이번 달 학원비 60만 원 내면 15만 원 남는다. 고시원 월세일이 다음 주다. 35만 원. 부족하다. 20만 원이 부족하다. 나는 한숨을 쉰다. 부모님께 전화드릴까? 아니다. 부모님도 어려우시다. 형한테? 형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 혼자 해결해야 한다. 그래도 할아버지 밥은 끊을 수 없다. 사람이 굶으면 안 되잖아. 출근 시간. 사장이 나를 부른다. 민준아, 잠깐. 사장의 목소리가 차갑다. 네. 나는 사장 앞에 선다. CCTV 봤는데 매일 밤 상품 하나씩 사가더라. 사장이 팔짱을 낀다. 네, 제 돈으로 샀는데요. 나는 당황해서 대답한다. 그거밖에 노숙자한테 주지? 사장이 째려본다. 네. 나는 고개를 숙인다. 야, 노숙자들 꼬이면 장사 안 돼. 이제부터 주지 마. 사장이 단호하게 말한다. 하지만 제 돈으로 산 건데요. 나는 항변한다. 편의점 직원이 노숙자 끌어들이면 어떡해? 다음부터 딱 끊어. 안 그러면 자르는 수 있어. 사장이 협박한다. 나는 주먹을 꽉 쥔다. 알겠습니다. 대답하지만 속으로 다짐한다. 사장 몰래라도 할아버지께 드릴 거다. 제2화 할아버지의 마지막 밤. 11월 말.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졌다.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계신다. 온몸이 떨리고 있다. 나는 편의점 문을 열고 나간다.
손에 핫팩 2개와 삼각김밥. 할아버지, 오늘 너무 추워요. 이거라도 쓰세요. 핫팩을 건넨다. 할아버지가 받으신다. 고맙네. 어디 따뜻한데 가셔야 하는데. 나는 걱정스럽게 말한다. 괜찮아. 익숙해. 할아버지가 웃으신다. 험한 표정이 어둡다. 뭔가 아프신 것 같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나는 걱정스럽게 묻는다. 응, 요즘 좀 피곤하네.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신다. 병원 가보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나는 진지하게 말한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할아버지가 손을 저으신다. 하지만 안색이 좋지 않다. 그날 밤 할아버지와 오래 이야기했다. 민준아, 넌 착한 애야. 할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신다.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나는 쑥스러워한다. 아니야. 요즘 사람들은 노숙자 보면 피해가던데 넌 달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린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돕는 건. 나는 담담하게 말한다. 할아버지가 하늘을 본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네. 나는 할아버지를 본다. 나도 회사 하나 운영했어. 작은 회사였지만. 할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어떤 회사였는데요? 나는 궁금해서 묻는다. 전자부품 만드는 회사. 직원 1000명 정도 됐지. 할아버지가 말씀하신다. 1000명이요? 그럼 큰 회사잖아요. 나는 놀라서 말한다.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신다. 옛날 얘기야. 다 잃었어.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내가 욕심이 많았어. 사업 확장하다가 빚더미에 앉았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 나는 말을 잇지 못한다. 응. 회사 망하고 가족들도 다 떠나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가족이요? 나는 놀라서 묻는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빚 때문에 고생시켜서 연락 끊었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신다. 손주는요? 나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손녀가 하나 있어. 이제 30살쯤 됐을 거야. 변호사가 됐다던데. 할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연락 한번 해보세요. 나는 권한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신다. 내가 무슨 얼굴로 이 꼴로 나타나겠어. 나는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날 밤 퇴근 전 나는 결심한다. 편의점 도시락 코너로 간다. 7,800원짜리 제육볶음 도시락. 계산대에서 결제한다. 내 카드로. 잔액 68만 8,240원. 밖으로 나간다. 할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도시락 사왔어요. 도시락을 건넨다. 할아버지가 놀라신다.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괜찮아요. 맛있게 드세요. 나는 웃으며 말한다. 할아버지가 도시락을 받으신다. 손이 떨린다. 민준아, 고맙다. 정말.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할아버지, 저 내일도 올게요. 건강하셔야 돼요. 나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는다. 응, 고맙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신다. 그게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였다. 다음 날 새벽, 출근했다. 편의점 앞 벤치를 본다. 할아버지가 안 계신다. 어디 가셨지? 나는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본다. 할아버지가 안 보인다. 혹시 어디 따뜻한 데 찾으셨나? 그렇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왠지 불안하다. 새벽 5시. 편의점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나는 창밖을 본다. 골목 입구에 구급차가 서 있다. 119 대원들이 들것을 옮기고 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편의점 문을 열고 뛰어나간다.
골목 쪽으로 달린다. 들것 위에 누군가 누워 있다. 낡은 점퍼, 허연 백발.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나는 소리친다. 119 대원이 나를 막는다. 보호자세요? 아, 아니요. 근처 편의점 직원인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환자분 심정지 상태예요. 지금 병원 가는 중입니다. 119 대원이 말한다. 어느 병원이요? 나는 급하게 묻는다. 서울대병원이요. 119 대원이 대답한다. 구급차가 출발한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진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간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안내 데스크에 다가간다. 새벽에 노숙자 할아버지 한 분 오셨을 것 같은데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한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아는 분인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보호자 아니시면 정보 드릴 수 없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젓는다. 제발이요. 그분 상태만이라도. 나는 애원한다.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잠시만요. 간호사가 어디론가 전화한다. 그리고 나를 본다. 환자분, 오전에 돌아가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조용하다. 머리가 하얗게 변한다. 뭐라고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심정지로 이송되셨는데 회생이 안 됐어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할아버지, 병원 장례식장, 무용고자 빈소. 나는 빈소 앞에 선다. 영정 사진도 없다. 이름표만 있다. 박철수, 박철수. 할아버지 이름을 이제야 안다. 나는 빈소에 들어가 절을 한다. 눈물이 흐른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가셔요? 빈소를 지키는 직원이 말한다. 보호자가 없어서 내일 시립장지로 갑니다. 가족은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묻는다. 연락이 안 된대요. 직원이 고개를 젓는다. 나는 다시 절을 한다. 할아버지, 제가 끝까지 지켜볼게요. 다음 날, 시립장지. 나 혼자 할아버지 관을 따라간다. 장례 직원 2명만 함께다. 화장터에 도착한다. 관이 들어간다. 나는 그 앞에서 마지막 절을 한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장례 직원이 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넨다. 유골함이다. 연고자가 없어서 봉안당에 모실 건데 나중에 한번 오세요. 직원이 말한다. 나는 유골함을 받아든다.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창밖을 본다. 서울거리가 지나간다. 핸드폰을 꺼낸다. 은행 앱을 연다. 잔액 65만 2,880원. 장례식장 조의금 3만 원. 교통비, 식사비 다 빠져나갔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할아버지께 잘해드린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다시 편의점 알바를 한다. 새벽 4시 편의점 앞 벤치를 본다. 비어 있다. 가슴이 먹먹하다. 삼각김밥을 하나 집어든다. 계산대에서 결제한다. 밖으로 나가 벤치에 앉는다. 혼자 김밥을 먹는다. 할아버지, 이거 같이 드시면 좋았을 텐데. 눈물이 또 흐른다. 제3화 변호사들의 방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주. 12월 초. 오후 2시. 편의점에 손님이 없다. 나는 계산대에서 행정학 책을 펼친다. 내년 시험까지 3개월. 집중이 안 된다. 자꾸 할아버지 생각이 난다. 핸드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여보세요? 나는 전화를 받는다. 김민준 씨 맞으십니까? 정중한 여자 목소리다.
네, 맞는데요. 나는 대답한다. 저는 세아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에서 말한다. 변호사요? 나는 놀라서 되묻는다. 네. 박철수 선생님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말한다. 박철수? 할아버지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네.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지은 변호사가 묻는다. 무슨 일이신데요? 나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유언 집행건입니다.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대답한다. 알겠습니다. 나는 대답한다. 전화가 끊긴다. 유언? 할아버지가 유언을?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강남역 근처. 나는 큰 빌딩 앞에 선다. 세아법률사무소. 고급 빌딩 15층. 엘리베이터를 탄다. 15층 버튼을 누른다.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린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화려한 로비가 보인다. 안내 데스크로 간다. 저, 김민준인데요. 이지은 변호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인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전화를 건다. 그리고 나를 본다. 3번 회의실로 가시면 됩니다. 직원이 안내한다. 복도를 따라 걷는다. 벽에 걸린 상장들이 보인다. 3번 회의실 문을 연다. 회의실 안. 큰 테이블에 3명이 앉아 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단정한 정장에 긴 머리. 이지은 변호사다. 옆에는 50대 남성 변호사. 그리고 40대 다른 변호사. 김민준 씨죠? 앉으세요. 이지은 변호사가 일어나 악수를 청한다. 네. 나는 긴장하며 앉는다. 이지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낸다. 박철수 선생님의 유언장입니다. 할아버지가 유언을? 나는 놀라서 묻는다. 네. 작년에 작성하셨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대답한다. 50대 남성 변호사가 말한다. 저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박철수 선생님의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박철수 선생님이 고문 변호사가 있으셨어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김태호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박 선생님은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선구자이셨습니다. 네. 나는 더욱 놀란다. 이지은 변호사가 서류를 펼친다. 박철수 선생님은 태산전자 창업주이십니다. 태산전자요? 나는 그 이름을 들어본 것 같다. 김태호 변호사가 설명한다. 1980년대 전자부품 제조로 시작해서 2000년대에는 직원 3,000명 규모의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말을 잇지 못한다.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사업 확장 실패로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말한다. 그때 박 선생님은 개인 재산을 전부 투입해서 직원들 퇴직금을 다 주셨어요. 이지은 변호사가 말한다. 나는 입을 다물지 못한다. 그 후 박 선생님은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내셨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계속 설명한다. 왜요? 나는 묻는다.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으셨대요. 특히 손녀인 저한테. 이지은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린다. 네. 나는 이지은 변호사를 본다. 이지은 변호사가 눈물을 닦는다. 박철수 선생님은 제 할아버지셨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는다. 할아버지, 손녀분이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이지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저는 할아버지를 10년 동안 찾았어요. 10년이요? 나는 놀란다. 할아버지가 회사 망한 후 연락을 끊으셨어요.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았어요. 이지은 변호사가 눈물을 흘린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묻는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 지갑에 제 명함이 있었대요. 이지은 변호사가 말한다. 그래서 장례식에 나는 말한다. 네.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미 화장이 끝난 후였어요. 이지은 변호사가 울먹인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진다. 근데 병원에서 CCTV를 확인했더니 민준 씨가 오셨더라고요. 이지은 변호사가 말한다. 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민준 씨를 찾았어요. 할아버지 마지막 모습을 알고 싶어서. 이지은 변호사가 나를 본다. 나는 천천히 이야기한다. 저는 편의점 알바생이고요. 할아버지는 매일 밤 편의점 앞 벤치에 계셨어요. 이지은 변호사가 눈물을 흘리며 듣는다. 처음엔 커피 한 잔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매일 밤 삼각김밥을 사드렸어요. 매일요? 이지은 변호사가 묻는다. 네. 2주 동안요. 마지막 날은 도시락도 사드렸어요. 나는 대답한다. 할아버지, 행복하셨을 거예요. 이지은 변호사가 눈물을 닦는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손녀가 변호사가 됐다고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나는 말한다. 이지은 변호사가 흐느낀다. 할아버지, 김태호 변호사가 이지은 변호사 어깨를 두드린다. 잠시 후 이지은 변호사가 눈물을 닦는다. 민준 씨 할아버지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서류를 펼친다. 유언장에 제가요? 나는 놀라서 묻는다.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수정하신 거예요. 김태호 변호사가 말한다. 3일 전이면 나는 계산한다. 민준 씨가 도시락 사드린 날이네요. 이지은 변호사가 말한다. 할아버지가 그날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셨어요. 유언장 수정하시겠다고. 김태호 변호사가 설명한다. 무슨 내용인데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이지은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는다. 박철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가 건물 1동을 손녀 이지은에게 증여한다. 둘째, 서울 마포구 신촌동 소재 오피스텔 1동을 김민준에게 증여한다. 나는 귀를 의심한다. 네. 이지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낸다. 이게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이에요. 서류를 내민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는다. 서울 마포구 신촌동 123-45 신촌 오피스텔 총 30개 호실 평당 시세 2천만 원. 이게 얼마짜리인데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김태호 변호사가 대답한다. 현재 시세로 약 65억 원입니다. 65억? 나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한다. 네. 할아버지가 회사 망하기 전에 사두신 거예요. 이지은 변호사가 설명한다. 그럼 월 임대료가 나오는 건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30개 호실 전부 임대 중이고 월 평균 4,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대답한다. 4,500만 원. 나는 현실감이 없다. 민준 씨 축하드려요. 이지은 변호사가 미소를 짓는다. 이지은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꺼낸다. 할아버지가 민준 씨한테 편지를 남기셨어요. 편지요? 나는 봉투를 받는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다. 편지가 나온다. 할아버지의 손글씨다. 민준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아마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나는 내가 누군지 물어보지 않았어. 하지만 너는 매일 밤 이 늙은이에게 밥을 사줬지.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자기 일로 힘들어. 그런데 너는 달랐어. 내가 아르바이트생인 걸 알아. 돈이 없는 걸 알아. 그런데도 나한테 매일 밥을 사줬어. 민준아, 내 마음이 고마워서. 이 할아버지가 울었어. 나는 젊었을 때 돈이 많았어. 사람들이 날 찾았어. 하지만 그건 내 돈 때문이었어. 너는 달라. 너는 내가 노숙자인 걸 알면서도 밥을 사줬어. 그게 진짜 사람이야. 민준아, 이 할아버지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오피스텔 한 동. 이걸로 내 꿈을 이루렴. 할아버지가 응원한다. 박철수 올림.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린다. 할아버지. 이지은 변호사도 눈물을 흘린다. 할아버지가 정말 행복하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민준 씨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지은 변호사가 말한다. 나는 편지를 꽉 쥔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나는 울먹인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서는 특별한 일이에요. 이지은 변호사가 말한다. 김태호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낸다. 이게 등기 이전 서류입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정식으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설명한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든다. 서명한다. 김민준. 제4화 새로운 시작. 법률사무소를 나온다. 강남역 거리.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분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 65억짜리 오피스텔. 월 임대료 4,500만 원. 현실감이 없다. 핸드폰을 꺼낸다. 은행 앱을 연다. 잔액 62만 8,450원. 2주 전까지만 해도 이게 내 전부였다. 핸드폰이 울린다. 이지은 변호사다. 여보세요? 나는 전화를 받는다. 민준 씨, 내일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가셔야 해요. 이지은 변호사가 말한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대답한다. 그리고 시간 되시면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지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네, 좋아요. 나는 대답한다. 강남역 근처 카페. 이지은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할아버지 이야기 더 들려주실 수 있어요? 이지은 변호사가 묻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나는 천천히 이야기한다. 2주 동안의 기억. 매일 밤 벤치에서의 대화.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이지은 변호사는 눈물을 흘리며 듣는다. 할아버지가 행복하셨대요. 나는 말한다. 행복하셨다고요? 이지은 변호사가 묻는다. 네. 마지막 날 밤에 말씀하셨어요. 민준이 덕분에 행복하다고. 나는 대답한다. 이지은 변호사가 눈물을 닦는다. 고마워요, 민준 씨. 할아버지 마지막을 함께 해줘서. 이지은 변호사가 말한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아버지 덕분에. 나는 말을 잇지 못한다. 저도 할아버지를 끝까지 못 찾아뵀어요. 이지은 변호사가 자책한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변호사님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나는 위로한다. 다음 날 아침 편의점에 출근한다. 사장이 나를 본다. 민준아, 오늘 폐기 정리 좀. 사장이 말을 시작한다. 나는 사장을 똑바로 본다. 사장님, 그만두겠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뭐? 사장이 놀란다. 오늘로 그만두겠습니다. 나는 다시 말한다. 야, 갑자기 왜? 다른데 알바 구했어? 사장이 당황한다. 아니요. 그냥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한다.
야, 그래도 한 달 전에는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장이 화를 낸다. 근로기준법상 2주 전 통보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2주 후에 그만둘게요. 나는 차분하게 말한다. 사장이 말문이 막힌다. 나는 유니폼을 벗는다. 2주치 월급은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나는 말하고 편의점을 나선다. 오후 2시 마포구 신촌동 신촌 오피스텔. 나는 건물 앞에 선다. 10층짜리 건물이다. 관리사무소로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저 김민준인데요. 나는 인사한다. 관리소장이 일어난다. 아, 새 건물주님이시군요. 네. 나는 어색하게 웃는다. 잠깐만요. 서류 가져올게요. 관리소장이 서류를 꺼낸다. 이게 임대 현황이고요. 이게 월별 수입 내역입니다. 관리소장이 설명한다. 서류를 본다. 총 30개 호실, 전부 임대 중, 월 평균 임대료 4,500만 원. 관리비는 얼마나 나가나요? 나는 묻는다. 월 200만 원 정도요. 관리소장이 대답한다. 그럼 순수익이 4,300만 원이네요. 나는 계산한다. 네, 그렇습니다.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한 달에 4,300만 원. 1년이면 5억 1,600만 원. 그날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온다. 방문을 열고 들어간다. 3평짜리 좁은 방. 침대에 앉는다. 핸드폰을 꺼낸다. 학원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행정고시 전문반. 1년 과정 1,200만 원. 결제 버튼을 누른다. 결제 완료. 이제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다. 행정학 책을 펼친다. 할아버지, 저 꼭 합격할게요. 일주일 후, 이지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온다. 민준 씨, 시간 되세요? 우리는 할아버지 봉안당에 함께 간다. 봉안당 앞에 선다. 박철수? 나와 이지은 변호사가 나란히 절한다. 할아버지, 민준 씨랑 함께 왔어요. 이지은 변호사가 말한다. 할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나도 말한다. 절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다. 민준 씨, 고시 공부한다고 했죠? 이지은 변호사가 묻는다. 네. 나는 대답한다. 열심히 하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이지은 변호사가 미소 짓는다.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다. 참, 민준 씨. 저희 로펌에서 일할 생각 없어요? 이지은 변호사가 제안한다. 네. 나는 놀란다. 사무직이요. 법률 지식 배우면서 고시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이지은 변호사가 설명한다. 하지만 저는 법대도 아니고 나는 망설인다. 괜찮아요. 행정학 전공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지은 변호사가 말한다. 나는 잠깐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해볼게요. 나는 대답한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세아법률사무소에서 일한다. 낮에는 로펌, 밤에는 학원, 오피스텔 임대료로. 생활은 여유롭다.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는다. 행정학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지은 변호사와 자주 만난다. 우리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나눈다. 2년 후 행정고시 최종 합격자 발표. 내 수험번호가 있다. 합격. 나는 주먹을 불끈 쥔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제5화 마지막 회 에필로그 선한 영향력. 5년이 지났다. 나는 정부 부처 사무관이 됐다.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이지은 변호사와 결혼했다. 우리는 강남에 집을 샀다. 오피스텔 임대료로. 어느 날 이지은 나의 아내가 이야기한다. 여보, 우리 재단 하나 만들까? 이지은 나의 아내가 제안한다. 재단?
나는 묻는다. 할아버지를 기리는 재단. 노숙자들을 돕는 거야. 아내가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는 박철수 재단을 설립한다. 매달 오피스텔 임대료 중 1,000만 원을 재단에 기부한다. 재단은 노숙자들에게 식사와 주거를 제공한다. 어느 날 저녁, 신림동 편의점을 다시 찾는다. 5년 만이다. 편의점 앞 벤치,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편의점에 들어간다. 새로운 알바생이 계산대에 있다. 삼각김밥 10개 주세요. 나는 말한다. 알바생이 놀란다. 10개요? 네. 그리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10잔. 나는 추가한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다. 거리에 노숙자들이 보인다. 하나씩 나눠드린다. 드세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다녀왔어? 아내가 미소 짓는다. 응. 오늘 편의점 갔다 왔어. 나는 대답한다. 할아버지 생각 많이 났겠네. 아내가 말한다. 응.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나는 말한다. 할아버지도 민준이 없었으면 행복하지 못하셨을 거야. 아내가 말한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한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인다. 나는 생각한다. 삼각김밥 하나, 1,500원. 그 작은 선행이 내 인생을 바꿨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선한 행동은 돌아온다고. 정말 그랬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훨씬 크게 돌아왔다.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와의 이주, 그 따뜻한 기억, 그리고 배운 것,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 것, 진심으로 대할 것,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할 것. 이제 나는 그걸 실천하며 산다. 엔딩 멘트.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민주는 통장에 8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노숙자 할아버지께 1,500원짜리 삼각김밥을 사드렸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65억짜리 건물 주인이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돈을 받으려고 선행하라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우면 그 자체가 가치 있다입니다. 김민주는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굶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신기하게 돌아갑니다. 선한 행동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어 보세요. 커피 한 잔, 김밥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